2023년 봄, 한 직장인이 은행 창구에서 추천받은 액티브 펀드에 퇴직금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입니다. 작년 수익률 14%였거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가 통장을 열어봤을 때 벌어진 일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 그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35이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12년을 버텼고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월급 통장에 그렇게 큰 숫자가 찍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두기엔 이자가 너무 낮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ETF다. 말은 많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증권사 앱을 깔아봤지만 종목 고르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잘못 골랐다가 원금을 날리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부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12년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그에게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대출을 받고 적금을 부어온 그 은행. 거기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구에 앉자마자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상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작년 수익률이 14%였다고.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리스크는 물론 있지만 전문가가 운용하니까 훨씬 안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14%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예금 금리가 3%대인 시절에 14%라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보장을 찍은 그 서류 속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숫자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정확히 3년이 걸렸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5,500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작년 수익률 얘기를 스스럼없이 꺼냈습니다. 그도 궁금해졌습니다. 3년 전에 넣어둔 1억, 지금 얼마가 됐을까? 오랜만에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원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한참 적었습니다. 코스피가 3년간 꾸준히 올랐는데 자신의 펀드 수익률은 코스피보다 낮았습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그 펀드가 그냥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보다 못한 성과를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가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했는데 왜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건지. 혹시 같은 기간에 코스피 ETF,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에 넣었다면 어땠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코스피를 따라가기만 했어도 전문가에게 맡긴 것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3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전문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보여줬던 14%라는 숫자. 그 숫자를 믿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불리한 게임을 시작했던 겁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게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격기가 너무 많이 격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장갑을 더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문제는 폭격기 전체에 장갑을 두르면 너무 무거워서 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맞는 부위에만 장갑을 달기로 했습니다. 미군은 돌아온 폭격기의 탄흔을 분석했습니다. 날개와 동체에 총알 자국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부는 결정했습니다. 날개와 동체에 장갑을 보강하겠다고. 그런데 한 통계학자가 반대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갑을 달아야 할 곳은 탄흔이 없는 곳이라고. 이유는 이랬습니다. 돌아온 폭격기에는 날개와 동체에 탄흔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맞고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엔진이나 조종석에 탄흔이 없었던 건 거기에 맞은 폭격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격추됐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펀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보여줬던 14%라는 숫자, 그게 바로 살아남은 폭격기의 탄은입니다. 성과가 나빠서 사라진 펀드들은 그 통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처럼 데이터에서 지워졌습니다. 2024년 한국 주식형 액티브 ETF 76종의 평균 수익률은 14.56%였습니다. 비교지수인 9.06%보다 5.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전문가가 시장보다 잘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76종은 살아남은 펀드들입니다. 중간에 성과가 나빠서 청산되거나 소멸한 ETF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달리던 마라톤에서 꼴찌 절반이 중간에 탈락하면 남은 사람들의 평균 순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뮤추얼 펀드의 약 절반이 15년 안에 소멸합니다. 절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펀드들까지 포함한 진짜 성적표는 어떨까요? S&P에서 발표하는 스피바 데이터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의 91%가 시장 평균인 S&P 500을 밑돌았습니다. 10개 중 9개가 그냥 시장을 따라갔으면 더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가 봤던 14%는 살아남은 자들만의 성적표였습니다. 사라진 펀드를 포함하면 실제 평균은 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대학 농구팀 선수들 키만 재놓고 한국인 평균 신장이 193cm라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표본 자체가 이미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 좋게 살아남은 펀드들은 어떨까요? 그 펀드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 남자의 펀드에는 매년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용보수에 판매보수까지 합치면 연 1.5%에서 2% 수준이었습니다. 1.5%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 원의 1.5%는 연 150만 원입니다. 3년이면 450만 원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ETF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코스피 ETF의 수수료는 연 0.05% 수준입니다. 1억 원 기준 연 5만 원. 3년이면 15만 원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450만 원과 코스피 ETF의 15만 원. 수수료 차이만 30배입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탔으니까 당연히 지하철보다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지하철보다 늦었습니다. 택시비만 더 나간 셈입니다. 전문가에게 비용을 내고 맡겼는데 그냥 시장 평균을 따라가기만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받은 것. 그 남자의 상황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1년이면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2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수익률 7%에 수수료 1.5%를 떼면 실질 수익률은 5.5%입니다. 20년 뒤 잔액은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반면 같은 7% 수익률에 수수료 0.05%짜리 ETF라면 실질 수익률은 6.95%가 됩니다. 20년 뒤 잔액은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수수료 차이 하나로 20년 뒤에 약 9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조용히 가져가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매년 1.5%씩 빠져나가는 돈이 다시 수익을 만들 기회를 잃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것을 복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복리는 수익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비용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비용은 투자자가 냅니다. 그런데 20년 기준 91%가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비용은 확실하게 빠져나가는데 성과는 불확실한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 펀드를 추천한 이유,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은행은 펀드를 팔면 판매 보수를 받습니다.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 중 일부가 은행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높은 펀드일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몫도 커집니다. 반대로 수수료가 낮은 코스피 ETF는 은행에 돌아가는 판매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창구의 직원이 왜 코스피 ETF 대신 액티브 펀드를 먼저 꺼냈는지. 물론 직원이 의도적으로 나쁜 상품을 판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은행에 이득이 되는 상품을 먼저 권하게 되는 유인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남자가 나쁜 은행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난 건 그냥 보통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샘 젤은 2015년에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업계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5년이 지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 비디오 대여 시장을 지배하던 블록버스터에 한 작은 회사가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5천만 달러에 자기 회사를 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블록버스터 경영진은 거절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에 9천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블록버스터의 남은 매장은 전 세계에 딱 한 개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도 틀립니다. 업계 전설도 거대 기업의 경영진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돈의 미래를 맡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남자가 3년 뒤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남자는 3년간의 경험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펀드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지려 애쓰기보다 멍청한 실수를 꾸준히 피하려 애씀으로써 장기적으로 놀라울 만큼 큰 이득을 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멍청한 실수만 피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내 펀드 수익률을 코스피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에서 내 펀드의 수익률 그래프를 열어보면 벤치마크라고 적힌 비교 기준 수익률이 함께 나옵니다. 벤치마크란 내 펀드가 이겨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내 펀드가 7%밖에 안 올랐다면 전문가에게 맡긴 의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 펀드의 총보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총보수란 1년의 펀드 잔액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 사이트에서 내 펀드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연 1%가 넘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 ETF라는 대안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코스피 ETF는 연 수수료가 0.05%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종목을 고르는 대신 코스피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91%의 전문가가 이 방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펀드가 시장보다 나은지, 수수료가 적절한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이 3가지만 확인해도 그 남자의 3년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3년 뒤 펀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ETF로 갈아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매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더 좋은 선택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확인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